자, 이것이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죠. 고정익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거리보다는 장거리 이송에 특화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거는 동일한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기상 조건에 대한 취약성이 떨어진다. 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람 조금만 불어도 못 떠요. 근데 이제 그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나 뭐 비가 오더라도 헬기 나는 그 비행기 운행하는 거 보셨죠, 그죠? 여러분 해외여행 가시거나 제주도 가셨을 때 그런 것처럼 생각보다 이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점 알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헬기이기 때문에 비행기이기 때문에 공항에서만 2차 통역해야 되는 이러한 그 단점이 매우 커요. 정말 큰 단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공항에서 내가 또 그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시키는 시간을 고려해 봤을 때 헬기가 더 유용할 것인지 비행기가 더 유용할 것인지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용하고 있는 항공위성은 헬기밖에 없기 때문이죠. 나머지는 뭐 그냥 보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조금 흥미로운 주제로서 그냥 말씀드리게 되면 재벌 뭐 돈 같은 거와 연관된 주제가 좀 재밌잖아요, 그죠? 재벌 가드 같은 경우에는 119를 부를까요? 119를 부를 것 같으세요? 119 부르지 않죠. 잠담하고 있는 의료팀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걔네들은 이제 헬기로 이송하기로 하고요. 거기에 대한 법적 규제가 따로 없죠, 그죠? 무조건 환자는 119로 이송해야 된다.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 아프면 그냥, 본인이 차 끌고 병원 가기로 하고 하니까, 그래서 걔네들은 전담 의료팀이, 있어서, 좀 아프면 헬기를 이송해서 가면 되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기준인 거고, 이제 중동 같은 경우에는 석유 부자들이 많죠? 거기에 의료 시스템이 조금 낙후된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조금 의료 수준이 높은 유럽 같은데, 이런 헬기 타고, 혹은 비행기 타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 시설을 운영하는 곳도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항공위성만 담당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도 뽑았었는데 지금은 안 뽑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월급이 뭐 1000단위가 넘었던 것 같고, 1000단위가 넘었고, 뭐 기본적인 건 영어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 기본적인 의료지식 테스트를 보고 입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찾아봤던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조건이 좋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회사도 있다는 점 알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공의료 이송을 필요하게 되는 물류적 문제라는 점. 여기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접근과 시간과 거리의 요소들. 헬기성을 헬기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나라는 헬기만 이용하니까 저도 입이 붙었나 봐요. 항공이송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는 무조건적으로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죠. 이 적금 때문에 항공이송이 적절할 수도 있고요. 혹은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적으로 접근하기 힘든 지역에 있는 환자를 항공이송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산악 구조도 많죠. 산악으로 구조를 딱 했는데 환자를 들고 하산해서 병원까지 이송하는데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구급대원에 대한 체력도 안배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환자를 지속적으로 케어해야 되는데
하산하면서 들것에 환자를 실어가지고 하산하면서 지속적으로 치료가 가능할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살펴봤을 때 당연히 항공위성이 최선이 되겠죠, 그죠? 그 반대로 막 골목 같은 곳이에요. 판자촌이긴 한데 골목에 막 환자 할머니가 그 고철을 막 끌고 가다가 리어카를 끌고 가다가 리어카에 깔렸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구조를 해가지고 봤더니 환자 가슴부터 해가지고 얼굴 머리까지 해가지고 이스 외사승지씨부터 해가지고 뭐 두 개 뇌출혈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신경학적 문제들 쭉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환자는 빠르게 치료받지 않으면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적절한 치료병원에 가야 되는 거겠죠. 이송을 신속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판자촌이잖아요. 헬기 이송이 적절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접근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접근이 힘들 때는 헬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읽어보시고 넘어가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거는 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미국 얘기예요.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보셔야 될 것들은요, 뭐, 중환자에게 높은 수준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 앞서 장점으로 얘기했던 게 고급 인력, 그리고 이제 우수한 장비들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의사가 탑승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꽤나 유리한 치료를 받을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의사가 모든 치료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의사 또한 도구나 장비 없이는 할 수 있는 치료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제가 볼 때는 이게 헬기에서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닐 거예요. 충분히 그 중환자 구급차로 이러한 높은 수준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이런 것들 뭐 앞서 얘기했던 뭐 일반 지침에서 맨 마지막 4번이 출동할 수 있는 자원들이 없을 때 헬기를 이용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는 했었잖아요. 그죠?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고요. 워낙에 잘 시스템이 되어져 있어서 그리고 요때가 가장 항공위성이 빛을 발하는 경우가 되겠죠. 왜냐면 그 전쟁을 통해서 항공위성의 그 필요성이나 혹은 효과성, 요것들을 확인을 했었거든요. 전쟁을 통해서. 그때는 전쟁은 이 재난에 속하기도 하고 다수 사상자에도 속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항공위성에 대한 그 효용성이 확인이 된 시점이 전쟁이었기 때문에 요거는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항공위성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난에서는 무조건 항공위성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거는, 기본 항공위성 알려진, 그러니까 항공의료 이송을 위해 사고 현장에서 중증도 분류를 필요로 하는 임상적인 상황. 뭔 말이냐? 이 환자가 항공이송을 받을 수 있는 환자인지 아닌지 요거를 가려내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A 있죠. 손상 환자를 위한 현장 출동 의료용 헬리콥터 사용이 가능한 합당한 근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모두 다 외워주셔야 되고요. 엄청 많아요. 자,
다 외워주셔야 되고, 여기까지. 이건 외상입니다. 그 다음에 B로 보시게 되면, 비외상도 하나 있습니다. 비외상은요, 항공이성을 위한 물리적 고려사항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이 항공이성 질환으로 인해서 외상이 아닌 질환으로 인해서 항공이성을 받아야 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로 판단이 돼야 된다는 점. 물리학적 고려사항은 앞서서 얘기를 했었죠. 그 위쪽에서 그거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의료기관 간 항공이성을 위한 임상적 상황이라고 해서 1, 2가 있어요. 요거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가 외상입니다. 외상은 앞서 얘기를 했듯이 그 기관에서 맨 처음에 이송한 기관에서 이 환자를 케어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경우에 그리고 적절한 이 환자의 치료를 위한 중개수를 수행할 수 없는 기관의 경우 의료기관 간 이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장질환 봅시다. 뭐 신장질환이야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있겠죠, 그죠? 뭐 이런 것들은 지겹게 많이 보셨을 거고 ACS는 그죠?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항공이송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이거는 이해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 그냥 외우시는 겁니다. 기준이고 지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제가 줄친 부분들 그리고 녹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들만 빠르게 보고 넘어가실 거예요. 여러분도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국시 문제 나올 가능성이 좀 많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총론과 관련돼서 정리된 그 페이퍼들을 나눠 드릴 거거든요. 우선 거기에도 어느 정도 정리가 잘 되어져 있을 거니까 책을 보시 좀 힘드신 분들이거나 혹은 내가 워낙에 1, 2학년 때 공부를 많이 안 해놔서 기초의학도 딸리고 뭐 심전도라든지 아니면 내과라든지 외상에 관련된 이런 그 총체적 난국 상황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제가 다시 한번 총론을 정리해 주는 혹은 예상 문제를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져볼까 하니까 너무 총론에 있는 부분들을 너무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선은 여러분들은 공부하긴 하셔야죠. 그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이 나머지 사항들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다 제가 언급하진 않고 그냥 줄만 치고 넘어가는데 이 줄로 쳐져 있는 부분들 다 외우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다 외우셔야 됩니다.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외우시지 않으셔도 좋아요. 나중에는 외우시지 않으셔도 좋은데 왜냐면 그때쯤 되면 굳이 이거를 외우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프린트해서 붙여놓으면 되지. 구급차에다가. 그죠? 정리해서 붙여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을 판단하에 이 환자가 이송해야 되는 기준에 부합되면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일반 지침에 부합되면 구조할 수 없는 상황 아까 전에 예시로 들었던 뭐 산악 구조 상황이라든지 뭐 그런 상황일 때 혹은 뭐 섬에서 이송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뭐 헬기로 이송해 주시면 되시겠죠. 뭐 요런 여기 표가 너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상황을 까먹을 것 같은데 외상성 신전자 환자는 예후가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헬리콥터 이용한 이송은 하지 않는다.
라고 써져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상성 심전지 환자뿐만 아니라 웬만한 심전지 환자는 잘 안 하기는 해요. 네. 근데 우선 그 표 안에 있었던 심전지 환자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외상성 심전지라는 말을 꼭 썼고요. 그래서 그 표에 있었던 심전지 환자는 조금 구분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외상성 심전지랑.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외상성 심전지는 헬리콥터로 이송하지 않는다. 이송을 권장하지 않는다라는 점. 하지만 심전지 중에 헬기 이송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 윗부분 표에서요. 여러분들 꼭 보시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그냥 한번 읽어봐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계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서서 얘기했던 내용들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기선 조건, 비용 문제라고 써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공짜죠. 그래서 보지 않으셔도 좋아요. 그 다음에 협상 내부 공간 이것도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도비만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송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무게 때문에 모시는 경우가 아니라 그 부피 때문에 문을 통과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미국에서 해당되는 경우거든요. 뭐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200kg, 300kg 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기가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피가 이렇게 크잖아요. 이게 문을 통과하지 못해서. 그래서 항공이송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뭐 너무 길어서도 헬기 이송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전이부목 저감 환자와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국시를 하면서 배우겠지만 이 전이부목 같은 당긴부목 같은 경우에는 당연스럽게 백보드보다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공이송이 조금 어려울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거기에 대한 내용인 거고, 키가 워낙에 크신 분들이 있죠. 2m가 넘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조금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인력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써져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이렇게 3명이 타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쭉 써져 있는 내용들은 논란점이라고 써져 있는 건데, 이제 그 항공이송에 대한 효용성도 있지만, 워낙에 좀 위험하잖아요. 그죠? 자동차 사고를 예로 들어볼게요. 지상에서 이뤄지는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건수, 우리나라 통계가 옛날 거긴 한데, 우리나라 한 해에 발생되는 그 교통사고가 몇십만 건? 20만 건, 25만 건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사망자 수가 한 3,500명? 그 정도 됐던 것 같고요. 건수에 비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숫자만 그냥 봅시다. 통계만 보게 되면 이 발생 건수에 대한 사망률은 조금 낮은 편이에요. 왜냐면 단순 접촉사고도 있는 거고 차만 부러졌으면 안에 있는 사람은 살 경우가 있고 장애인이 되더라도 살긴 살았으니까요. 근데 아시다시피 항공사고는 추락이잖아요. 그죠? 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순간 가지는 이 에너지의 양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요. 그래서 대부분 항공사고의 결과는 탑승자의 전원 사망이죠. 특히 헬기 같은 경우에 더 그렇습니다. 헬기는 그 규모 자체가 이 고정이 비행기보다 작을 뿐만 아니라 그 돌아가고 있는 위쪽에서 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 터빈이요. 돌아가고 있는 날개의 형태상
엔진이 고장나 버리면 그냥 바로 밑으로 추락해 버려요. 쭉 추락해 버리죠. 근데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날개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날개가 있어서 엔진이 멈추더라도 여러분들 비행기의 그 원리 아시죠?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공기가 이렇게 지나가고 공기가 이렇게 지나가게 따라서 부력을 얻는다. 그 이 원리를 통해서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 날개 자체만으로도. 그래서 엔진이 멎어버려도 어느 정도 떨어지는 정도가 이렇게 조금 완만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헬리콥터는 그렇지 않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헬리콥터 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비행기보다 훨씬 높고요. 비행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떨어지면 죽었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뭐 어쨌든 간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논란점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출동했던 이 헬리콥터가 탑승한 모든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살인무기가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뭐 그래도 그러한 논란이 있긴 하지만 뭐 지금 발달되고 있는 여러 가지 항공 시스템이나 체계들, 라이더, 레이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비행기 항공 사고는 확연하게 줄었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하죠. 네. 뉴스에 나오는 것만 봐도 보시면 뭐 헬기 떨어졌다, 비행기 떨어졌다라는 것도 가끔씩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 뭐 사중 추돌로 몇 명이 사망했다, 뭐 그런 것들 교통사고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것이 사고 현장 작업과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요거는 여기 가장 중요한 부분들 있죠. 다 필요 없어요. 이 책에서 이 부분에서는요. 요거 보세요.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헬리콥터 착륙지는 최소한 30 곱하기 30. 이게 야간 기준이고요. 주간 기준은 조금 달라지는데, 이 책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원래 이 책 말고 다른 책을 쬐끄만한 책을 하나 더 배우기는 하거든요. 그 책에서는 야간과 주간에 대한 거리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책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문안 정리를 하면서,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여러 교수님들이 문안 정리를 하면서 옛날에 나왔던 국시 문제들 조금, 없애고, 그리고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은 좀 지워버리자, 국시 출제 문항에서 좀 지워버리자 뭐 하면서 여러 가지가 삭제되었고, 그리고 출제되는 책도 제한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존에 배웠던 쬐끄만한 책이 이제 사라지고 지금 7권과 1권 두 권으로만 총론을 배우고 있는데 여기서는 우선 다른 건 제외하고 요것만 보고 넘어갑시다. 네. 다른 정보들은 혹시 제가 다른 교수님들께 총론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들께 말씀을 물어봐서 이게 야간하고 주간하고 정확하게 이 책에서는 명확하게 되어져 있지 않은데 그 기존의 책으로 가르쳐도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다시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우선 확실히 알고 넘어가 주셔야 돼요. 오늘 배운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해요. 앞서 얘기했던 뭐 헬리콥터 태우는 사람의 기준도 중요하긴 한데 가장 중요한 것만 뽑으라고 하게 되면 이제 요거 무조건 외워 주셔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있는 것도 중요해요. 자, 요 같은 경우도 이제 헬기가 착륙하는 높이, 착륙을 선정할 때 이 주변 장애물을 고려한 사항들을 보는 거고요. 위에서 있는 거는 뭐
보지 않으셔도 되겠다. 착륙 담당관의 임무라고 해서 헬기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헬기를 요청한 사람이 아마 이 착륙 담당관의 임무를 같이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착륙장을 선정해야 되고요. 착륙장의 준비 작업, 여기 돌 같은 것도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부시 같은 것도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바람이 날아가서 이제 화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이 착륙장임을 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장비들, 그 다음에 야간일 때는 뭐 후레쉬를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되고, 이거 뭐 착륙장 보호 및 통제부터 해서 접근 중인 항공기와의 통신도 같이 해줘야 되고, 항공기의 예상 도착 시간하고 시간을 사고지휘자에게, 현장 지휘관이 되겠죠. 사고지휘자에게도 보고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건 요거죠. 착륙장을 빠르게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들은 그 다음에, 착륙장과 관련돼서는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